안녕하십니까. KDI의 차문중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성장과 고용 확대를 위한 경제의 선진화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욱 박사는 앞서서 우리나라가 당면했던 경제 위기 문제 그리고 극복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저는 보다 약간 긴 호흡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현실 그리고 문제점을 짚어본 다음에 서비스업을 선진화하는 것이 어떻게 고용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경제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5년에 해방이 될 때는 약 60불에 불과했던 1인당 GDP가 1962년에도 87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77년에 1000불을 돌파하고 2006년에는 미화로 2만 불을 돌파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루카스 교수는 여기 영어로 원문을 그대로 표기를 했는데요. 인류의 역사상 이렇게 많은 인구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긴 기간 동안 경제 발전을 이루었던 것은 나는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한국 경제의 발전을 기적이라고 부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자본과 노동, 그리고 생산성도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경제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는 경제의 고용 창출 능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에는 경제가 1% 성장할 때 약 1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됐지만 2005년에는 7만 5천 개로 떨어졌습니다. 즉 고용 없는 성장, 이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증폭이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문제점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은 특정 산업에 대해서 투자가 증가할 때 경제 전체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몇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에는 제조업의 경우 10억 원이 투자가 된다면 경제 전체적으로 8.8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됐지만 2007년에는 6.6개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이나 전력, 가스, 수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견되고 있는데, 특히 제조업에서 감소 추세가 매우 강합니다. 이것은 제조업이 기술과 자본이 노동이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서 사람 대 사람 대면 접촉이 중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꾸준히 고용이 창출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07년 제조업은 6.6명, 서비스업은 12.6명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있는데, 서비스업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도소매업이나 음식, 숙박업, 교육, 보건업 등은 15명 이상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제도적인 환경을 개선하고 능동적인 개방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은 고용 창출 능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과 성장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우리는 서비스업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비스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에 비해서 투자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규제와 제약 조건이 많았기 때문에 산업적인 성장이 지체가 되었던 분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DNA에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서비스 생산성이 선진국의 반도 안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규제와 제약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은 다른 서비스업 그리고 제조업의 중간재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 수출과 수입을 보면 모두 다 증가하고 있지만 특히 서비스의 수입이 매우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는 상품을 많이 파는 대신에 서비스는 많이 수입을 해서 국제 수지의 개선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제 수지를 개선하는 효과도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은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왜 우리는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X축은 고용 비중, 서비스 산업의 고용 비중, 그리고 Y축은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의 비중입니다. OECD 국가들을 비교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고용 비중도 OECD의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서비스가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노르웨이를 제외하면 맨 끝입니다. OECD 30개국 중에 29위입니다. 이렇게 고용 비중에 비해서 부가가치 비중이 매우 낮은 것은 그만큼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98년 경제위기 이후에 제조업은 꾸준한 구조조정을 이루었고 따라서 생산성이 꾸준히 증가한 데 비해서 서비스업은 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면 제조업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을 빨아들이는 버퍼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산업의 고용은 상당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서비스 산업과 제조업을 융합을 하고 선순환 구조를 마련을 하면은 이 둘 사이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산업이 좀 더 좋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고 제조업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들여서 중간재로 활용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재화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는 고용과 성장을 창출하고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X축은 각 분야별 1인당 소득의 증가율, Y축은 고용의 증가율입니다. 서비스의 각 분야를 여기에 플라팅을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1인당 소득 증가율이 높았던 서비스 분야에서 고용의 증가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능이 서비스 산업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서비스 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서비스 산업을 고용 비중이 10%를 넘는지 안 넘는지 그리고 부가가치의 비중이 10%를 넘는지 넘지 않는지에 따라서 구분을 하면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고용 비중이 10%를 넘는 음식, 숙박, 교육, 도소매는 대체적으로 부가가치 비중이 낮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상대 생산성을 뜻하고 있는데 고용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음식, 숙박, 교육, 도소매 등에서 생산성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왼쪽 밑에 부분을 보시면 운수 및 보관, 금융 서비스 및 보험 등 상당히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분야들은 고용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구조가 서비스 산업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본다면은 도소매, 음식, 숙박 등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매우 높고 생산성이 낮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6.5%, 미국의 7.1%에 비하면 거의 4배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식당 하나는 소비자 79명이 먹여 살려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416명이 식당 하나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직 식당에 갈 수 없는 어린아이들과 거동이 어려우신 어르신네를 제외하고 나면 우리나라 국민 50명이 식당 하나를 먹여 살려야 할 만큼 영세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과 사업 서비스 분야는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그렇지만 고용 창출 효과가 약합니다. 우리나라의 금융 그리고 사업 서비스 부분의 고용 비중은 전체 고용의 12.1%에 불과해서 19.5%를 나타내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 매우 낮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 서비스 부분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그리고 소득의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 체계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고용 비중과 생산성이 역시 매우 낮습니다.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에서 선진국과 가장 격차가 큰 부분이 바로 사회 서비스 분야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지 첫 번째로 경쟁과 혁신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경쟁과 혁신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진입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가긴 어렵지만 일단 들어가고 나면 경쟁이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득권층의 저항, 대형화와 전문화의 부진, 복지의 논리가 산업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것, 이러한 것들이 경쟁과 혁신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하고 연구개발 그리고 ICT 투자가 부진합니다. 또 과도한 규제 그리고 제조업에 대비한 차별적 대우가 서비스 산업의 곳곳에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서비스 산업의 세부 부문별로는 매우 다양한 성장 저해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성장과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서비스 산업의 당면 문제를 이중구조라는 측면에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 서비스와 사회 서비스는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발전돼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는 생산자 서비스와 사회 서비스 부분에 진입 규제가 몰려 있습니다. 반경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서비스 분야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지대를 추구하는 렌트 시킹 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통 서비스나 개인 서비스는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고 제조업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과도하게 진입이 많습니다. 그 결과 질적인 향상은 꾀할 수 없고 가격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입 규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증 제도를 비롯해서 각종 진입 규제는 우리나라의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2008년 OECD는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 서비스 분야를 543개로 나눌 때 그중 3분의 1의 진입 규제가 존재를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서비스 분야를 본다면은 약 2분의 1의 분야에 진입 규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DP 비중 역시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서비스, 특히 도소매나 음식 숙박을 보면 지나치게 경쟁이 강합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영양치킨을 배달할 때에도 이렇게 남의 이목을 끌어야 한 번이라도 더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비스업의 당면 문제 중에 하나는 영세성입니다. 도소매 사업체의 평균 고용인원을 보면 미국은 도소매 사업체 한 개당 평균 17명이 고용이 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1.4명이 고용이 되고 있습니다. 담보 위주의 금융관행, 이것은 특히 무형자산에 기반을 둔 서비스 사업체들이 금융 접근을 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사업체 규모를 키우는데 장애인이 되고 있습니다. R&D가 취약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전체 R&D에서 서비스 R&D가 차지하는 비중은 7%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영국의 30% 수준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 R&D 지출의 거의 대부분이 통신과 IT 관련 서비스 업종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서비스 업종들은 혁신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적 자원의 문제입니다. 이 그림은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의 인적 자원 구성 비율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금융산업에서도 비숙련 노동자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프로페셔널이나 매니저는 채 20%도 안 되는 모습입니다. 혁신은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주로 인적 자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달된 산업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생산성이 높은 걸로 나타나는 금융산업의 경우에도 프로페셔널이나 매니저의 비중은 매우 작기 때문에 혁신 또는 높은 품질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서비스 산업을 선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2008년 4월부터 2009년 말까지 현 정부는 5차례에 걸쳐서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에는 내수 기반의 확충, 규제의 합리화, 자본 투자의 활성화, 그리고 인프라의 확충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고 그 가시적인 성과도 상당히 컸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득권 세력들의 조직적인 저항이라든지 부처 간의 알력, 그리고 법 개정 시 걸리는 긴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OECD가 조언하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인적 자원과 자본의 투입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규제를 개혁하는 것, R&D를 강화하면서 특히 IT 쪽과 융합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 너무 공공성이나 산업성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방하는 것, 마지막으로 강력한 선진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가들과 경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서비스 분야 중에서 어떤 부분이 특히 발전이 돼야 되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2개씩 대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 합하면 200% 정도가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기업인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서비스 산업 중에서 가장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교육과 금융, 의료 쪽입니다.
그 다음으로 광고와 컨설팅, 회계 법률 등 사업 지원 서비스, 그리고 노동시장 문제인 고용 지원 서비스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본 투자 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 산업은 충분히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나타나는 것처럼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에는 의료 부문이 전체 GDP의 약 6.3% 또는 5.5%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최근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3.2%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로 의료 부분의 투자가 저해가 되고 있고 의료 부문에는 전문적인 인력의 유입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력자원의 개발입니다. 인력자원이 개발이 되는 곳은 학교 그리고 산업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개발이 된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아주 원활하고 유연하게 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 목표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적인 개혁의 문제입니다. 좀 전에 우리나라는 전문 자격사의 진입이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법률 서비스의 국가 간 비교를 보시면 명확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7년 우리나라의 변호사 1명은 약 6,000명의 국민을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268명, 영국의 경우에는 394명입니다. 이걸 우리나라를 100으로 놨을 때 미국은 약 5%, 영국은 7%에 불과합니다. 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겼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보다 중요한 것은 더 많은 국민들이 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 데이터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도적인 개혁은 제조업과 비교한 서비스 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입니다. 사실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은 본질적인 차이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본질적인 차이 이외에 정책적인 이유 때문에 서비스업이 그동안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온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업에 비해서 서비스 산업은 전기료나 수도료 등이 높습니다. 같은 물을 공장에서 쓸 때에는 낮은 요율이 적용이 되지만 수영장에서 쓸 때에는 높은 요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가 상이했습니다. 제조업은 300명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제조업 또는 80억 원 이하의 매출을 올릴 경우에 제조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비스업은 업종에 따라서 50에서 300명입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이 규제의 상당 부분은 2009년에 수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서비스 업체들이 제조업 업체들과 유사한 여건에서 경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부가가치율의 경우에는 제조업은 20%임에 반해서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업종에 따라 30에서 40% 정도 다르게 부가가치율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2009년에 정책적인 노력이 가시화되고 이 중에 상당 부분이 개선이 되고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 분야에 워낙 다양한 업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인 노력이 모든 업종에 적용이 되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말씀드릴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웃소싱을 서비스에서 활성화해야 되고 또 공공부분의 조달을 민간의 서비스 중소기업에 위탁을 한다든지 공정거래 정책을 강화시켜서 중소서비스 기업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R&D 지출에 대한 정부 지원의 강화, 수출 산업으로의 확장도 필요하고 서비스 산업의 수출에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도 하고 FDI를 유도를 해서 적극적인 개방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효과적인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용과 생산성의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서비스 산업을 성장의 주력 업종으로 키우고 싶다면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생산성이 향상이 되게 되면 필요한 노동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취업자의 증가율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나누어서 분석한 표입니다. 마지막 줄이 생산성 요인인데 전체적으로 생산자 서비스와 사회 서비스에서는 생산성 요인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지만 총 수요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취업자 증가율이 생산자 서비스와 사회 서비스업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생산자 서비스업과 사회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산자 서비스와 사회 서비스가 진입 규제가 강한 것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입 규제를 풀 경우에 생산성 요인이 올라가서 총 수요 요인을 갉아먹기 때문에 취업자 증가율은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유 때문에, 고용의 이유 때문에 생산성의 향상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과 고용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요 창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공급자가 마음대로 공급하는 서비스가 아니고 소비자들이 공급자를 평가를 하도록 해서 공급자들의 경쟁을 강화시키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공급자들이 경쟁을 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 국내의 서비스 수요가 창출이 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 시장의 개척도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960년대 초반까지의 청계천입니다. 천연자원도 부족했고 자본도 부족했고 넘쳐나는 것은 인간과 가난뿐이었습니다. 지금 청계천은 이렇게 변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버트 루카스 교수는 한국은 기적적인 경제다, 농구 선수로 얘기하자면 마이클 조단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제 성장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가 필요합니다. 앞서 윤중현 장관님께서 릴케의 시로 시작을 하셨는데 저는 프루스트의 시로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잠들기 전에 가야 할 길이 멀고 멉니다. 감사합니다.